네, 반갑습니다. 지구과학의 윤달성입니다. 네, 오늘부터 지구과학 강좌를 시작할 거고요. 최대한 여러분들, 수험생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시게 판서해 가면서 보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끔 간략하게 해서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교재는 PDF 파일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PDF 파일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PDF 파일 좀 꼼꼼하게 보시면 지구과학 문제 푸는데 크게 부담이 안 드실 겁니다. 그래서 강의 수 많지 않을 거니까요. 꾸준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태양계의 기원설부터 해서 원시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지질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와 해양 이런 순서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원시 지구의 진화라는 게 나와요. 원시 지구의 진화. 근데 이제 원시 지구라는 걸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태양계 형성부터 볼 건데요. 자, 태양계는 우리가 성운설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성운이라는 물질은 뭐냐? 성운이라는 물질은 성간물질이 많이 모여있는, 구름처럼 많이 모여있는 걸 우리가 성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성간물질에는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먼지와 티끌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운 중에서 밀도는 높고 온도는 비교적 낮은 성운에서 이제 별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태양도 별의 하나죠. 그래서 일단은 별이 먼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태양계 형성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별이라는 거 이젠 성간물질들이 많이 모여서 이루어진 성운이라는 게 수축을 합니다.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쓸게요. 자, 회전 수축이라는 걸 해요. 자, 성간물질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 얘네들이 외부에 어떤 초신성 폭발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회전하면서 수축하게 됩니다. 지구과학에 많은 시간을 뺏기지 마시라고 제가 최대한 이해가 되게끔 설명은 하겠지만 딱히 필요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외우시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얘네가 회전하면서 수축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 수축하면서 이 수축에 관여하는 에너지가 이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되겠고요. 중력 수축을 한다고 볼게요. 자, 중력 수축을 하게 되겠고,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친구들이 움직이죠?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또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이 열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럼 열 에너지가 됐다는 얘기는, 열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성운이 모이면서, 회전하면서 모이면서 얘네가 열 에너지가 발산되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회전 수축을 하고 어느 정도의 별이 크게 커지면 우리가 원시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시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원시별은 별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시인을 사람이라고 안 하듯이 원시별도 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별이 아닌 이유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아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아요. 조금 더 온도가 올라가고 나서 자, 중력 수축이라는 거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꾸준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고 나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자, 우리가 켈빈이라고 하는 건 섭씨 몇 도, 우리가 쓰고 있는 온도 있죠. 온도에다가 273을 더한 걸 우리가 켈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1000만 켈빈이라는 얘기는 결국 그냥 1000만 도라고 비슷하게 보셔도 되겠죠. 자, 이러면 중심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수소핵융합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수소핵융합. 그럼 이제 수소핵융합이라는 건 수소가 4개가 모여서 헬륨과 에너지를 만든다. 이렇게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1g이라고 쳤을 때 4개가 모이면 4g이죠. 근데 헬륨이 그럼 4g이 나와야 되는데 4g은 아니고 한 3.9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0.1 정도는 에너지로 바뀐다. 이 0.1이라는 걸 결손 질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구나. 이거를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러한 별을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별이 태양입니다. 주계열성의 대표적인 별이 태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태양 뜨겁죠? 태양이 엄청 뜨거운데 그러면 태양 주변에는 우리가 수금지와 목토, 천해 이렇게 해서 행성들이 있죠. 쭉 나눠서 지구형 행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이라는 게 생겨요. 어떻게 행성이 생겼는지는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구형 행성, 대표적인 행성이 지구라서 지구형 행성이고 목성형 행성은 대표 행성이 목성이기 때문에 목성형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구형 행성은요, 다소 무거운 녀석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무거운 성분들로. 그리고 목성형 행성들은 가벼운 당연히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 우리가 암석형 행성이라고 부르고요. 목성의 행성은 가스형 또는 기체형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얘를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페이지로 설명을 좀 드리면 다른 거는 안 나와 있네요. 자,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산염 행성. 주산염이라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뒤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수소형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목성형 행성은 수소와 헬륨이 많고요. 주로 있고 암석형, 지구형 행성은 규소, 산소가 주로 있다. 규소, 산소가 주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실제로는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럼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냐인 거죠. 그렇죠?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자, 원시별, 주계열성, 중심부는 태양이 됩니다. 자, 여기 중심부는 태양이 되는데, 자, 여기서 그림을 조금 더 그리면 중심부는 이렇게 해서 모여서 태양이 수소핵융합을 하는 태양이 형성되지만 주변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요. 원반 모양의 성운을 형성합니다. 원반 모양의 성운을 형성을 해요. 자, 이게 가군동량 보존 법칙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리 파트가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원반 모양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른 여러 물질들이 이제 회전을 하고 있겠죠. 자, 회전을 하고 있을 건데 당연히 물질마다 질량이 다르니까 회전하는 속도가 다를 겁니다. 회전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라는 걸 발생을 할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충돌이라는 걸 일으킬 건데 보통 좀 작은 행성들이 충돌을 해요. 자, 미행성 충돌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럼 충돌을 하게 되면 마찰이 생기게 되고요. 마찰이 있다는 건 곧 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물질들이 녹아있는 마그마의 바다라는 형태가 됩니다. 마그마의 바다. 모든 물질들이 녹아있는 마그마의 바다. 그리고 마그마의 바다 상태에서는 화산 폭발이 주로 일어납니다. 자, 화산 폭발이 일어날 거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화산가스인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화산재라는 것도 나와요. 그럼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때문에는 얘네는 대표적인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온실효과에 의해서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화산재는 햇빛을 맞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햇빛을 맞기 때문에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이제 둘 중에 어떤 게 더 효과가 더 크냐라고 하면 이 화산재의 효과가 조금 더 큽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마그마의 바다가 됐고요.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마그마의 바다에서 자, 마그마의 바다 다 녹아 있는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유동적이에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됩니다. 핵과 멘틀이 분리가 돼요. 그럼 왜 핵과 멘틀이 분리되냐? 밀도차입니다. 자, 밀도차에 의해서 단단한 애들은 가운데에 모이게 되고, 우리 원심 분리기랑 비슷한 거죠. 자, 가운데에 있는 무거운 애들은 가운데에 모이게 되고, 가벼운 애들은 주로 주변부에 퍼지게 해서 밀도차가 생기게 돼요. 자, 핵과 멘틀이 분리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지구가 조금 식습니다. 그럼 이제 느낌이 오죠. 충돌이 줄어들면서 온도가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식을 거고, 식다 보니까 원시 지각이라는 게 형성이 될 거예요. 겉에서부터 식는 거죠. 우리 호빵이랑 뭐 고구마, 감자 이런 거 먹을 때 겉에서부터 식듯이 원시 지각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원시 지각이 형성되고 그럼 비가 많이 와요. 이때부터는 대기 중의 수증기가 온도가 내려가니까 응결이 돼서 구름을 만들고, 구름이 이제 비를 뿌리게 되겠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서 원시 바다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럼 원시 바다는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외선이라는 건 해로운 광선이기 때문에 자외선을 차단해, 그러면 생명체가 비로소 탄생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명체 탄생할 때 쭉쭉 생명체가 탄생을 하면서 이제는 광합성 세균도 나오게 되고요. 광합성 세균, 우리 광합성이라는 거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갖고 포도당이라는 양분과 이제 산소를 발생하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산소가 또 오존층을 만들면서 또 자외선을 차단하고 육상생물을 출현한다. 이렇게까지 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아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1페이지를 얘기를 했고요. 2페이지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2페이지 중에서 그래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프에 대해서. 자, 보시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여기다 쓸게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는 이제 시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변수가 기체 분압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기체의 양이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기체의 양.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N2 질소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줄어드는 그래프가 있어요. 줄어드는 그래프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증가하는 그래프가 있고요. 증가하는 그래프는 산소입니다. 산소. 자, 그러면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대기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대기에 대해서 보시면 자, 원시 대기라는 게 있어요. 원시 대기. 지구가 처음 형성될 때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보면 수소도 있고요. 수증기도 있고 그 다음에 메테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CO2도 있고요.
근데 이제 원시 대기, 지구의 이제 원시 지구 이제 형성이 막 된 거죠. 이때는 열도 많고 그다음에 번개라던가 뭐 이런 에너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체들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분해가 되냐면 뭐 수소 기체는 이렇게 있을 거고 탄소와 수소로 또 분해가 되겠죠. CH4는 여기도 질소와 수소로 또 분해가 될 거예요. 근데 지구는 중력이 굉장히 작은 녀석입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작은 녀석이기 때문에 H2 좀 속도가 빠른 애들이에요. 아주 작은 녀석이어서 탈출 속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구를 탈출하기 위한 속도가 있는데 이 수소 같은 경우는 탈출 속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수소를 잡아두질 못해요. 대기로. 그래서 수소는 우주 밖으로 날아가게 되고 주로 탄소,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나 아니면 질소 이런 친구들이 우리의 대기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현재는 질소가 제일 많죠. 질소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산소죠. 질소가 제일 많고 그다음 산소 뭐 순서로 써볼까요? 질소, 산소, 뭐 그다음 아르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질소가 이렇게 해서 양이 꾸준할 수 있는 이유. 질소는 삼중 결합을 하기 때문에 매우 안정한 녀석입니다. 화학 반응을 거의 안 하는 매우 안정한 녀석이어서 얘는 양이 꾸준히 있는 거고요. 자, CO2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CO2 같은 경우는 애초에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광합성 때문에 CO2가 감소한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얘는 처음에 생기고 나서 원시 바다에 꾸준하게 용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던 광합성 때문에 꾸준하게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광합성. 그냥 한번 읽어보셔도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판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2페이지까지 진행을 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지구 내부 에너지 보겠습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 자, 지구 내부 에너지는 뭐 근원 에너지랑 이렇게 있는데 지각 연료량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나오는데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되게 어렵게 써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약간 교탁을 당겨서 자, 보겠습니다. 자,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해서 근원 에너지라는 게 나와요. 자, 지구 내부 에너지 중에서 근원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쉬운 것부터 보면 조력 에너지는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해 생기는 거고요. 이거를 줄여서 뭐 기조력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은 밀물과 썰물 이런 게 있죠. 밀물과 썰물. 자, 지구 내부 에너지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 자,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인데 이거는 뭐냐면 붕괴라는 게 불안정한 녀석이 안정해지려고 하는 걸 우리가 붕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안정한 친구가 안정화되면서 방사선이라는 걸 내뱉어요. 이런 걸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지구 내부가 현재 뜨겁다. 열 때문에 뜨겁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 자,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는 지진과 화산이 주로 발생하게 돼요. 지진과 화산이 주로 발생하게 되고요. 자, 태양 복사 에너지 아까도 했습니다. 수소 핵융합 때문에 발생하게 되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거의 모든
근원 에너지라고 보셔도 됩니다. 99.99%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수소핵 융합에 의해서는 지진, 화산, 밀물, 썰물 요거 네 가지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이다. 우리가 잘 모르겠는 거, 뭐 태풍이라든 이런 것들도 다 무슨 기상현상 이런 것도 다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랑 에너지의 크기 이런 게 나오는데 지구 내부 에너지의 크기라는 게 나오는데 밑에 쓸게요. 자, 지구 내부 에너지의 크기. 자, 지구 내부 에너지의 크기는 화강암. 뒤에서 전부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현무암. 그다음에 감남암. 요렇게가 더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고요. 화강암은 주로 대륙 지각을 구성하고 있고 현무암은 해양 지각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남암은 멘트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 지각이 제일 많이 지구 내부에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 에너지, 그다음에 멘틀 이렇게 순서로 갖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나오는 이제 3페이지 중간에 지각 연료량이라는 게 나오는데 한번 써볼게요. 자, 지각 연료량. 자, 지각 연료량이라는 건 지구 내부에서 지표를 통해 전달하는 열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각 연료량이라는 건 지구 내부에서 지표를 통해 지각을 통해라고 할까요? 지표를 통해라고 할게요. 지표를 통해 전달하는 열의 양. 그리고 이 지각 연료량은 지각 변동의 원인이 됩니다. 이따가 아마 2교시 때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각 연료량은 시대로 봤을 때 신생대, 중생대, 그다음에 고생대, 성칸브리아 시계. 요것도 뒤에서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요 순서대로 지각 연료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층의 평균 지각 연료량은 똑같습니다. 지각 연료량이나 지구 내부 에너지나 어쨌든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륙이 해양보다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륙이 여기도 있으니까 그냥 안 쓸게요. 대륙이 해양보다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시면 4페이지에는 우리나라 부근 지각 연료량의 분포가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칠판 정리하고 다시 판 구조론에 대해서 5페이지의 판 구조론에 대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의 판구조론을 볼 건데 이 부분은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외우셔야 돼요. 뭐 증거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잘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판구조론을 볼게요. 판구조론의 정립과정입니다. 순서예요, 순서. 자, 판구조론의 정립과정이 나올 건데 처음에는 대륙 이동설이라는 게 나와요. 나옵니다. 자, 대륙 이동설은 말 그대로 대륙이 이동한다 이거예요. 독일의 기상학자 베게너가 주장을 했고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보는 거예요. 책을 보는데 책을 보고 있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대륙과 대륙이 예전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증거를 보면 뭐 5페이지에 다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첫 번째 해안선의 일치입니다. 해안선의 일치라고 해서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 쓰진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있을 때 대충 그릴게요. 요 해안선과 요 해안선이 일치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붙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질 구조의 연속성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별거 없습니다. 지질 구조의 연속성은 여기 이렇게 산맥이 있고 이렇게 산맥이 있는데 붙이니까 마치 하나의 산맥처럼 연결이 되더라. 이게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빙하의 흔적이 있어요. 빙하의 흔적. 자, 인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도는 지금 현재 적도 부근에 있죠. 적도보다 조금 더 위에 있지만 아무튼 인도는 좀 더운 나라입니다. 그렇죠? 더운 나라인데 빙하의 흔적이 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인도가 추웠다. 이게 아니고요. 옛날에 인도가 추웠다. 이게 아니라 인도가 속해 있는 대륙이 예전에는 극지방에 있었는데 추운 지역에 있었는데 이 대륙이 움직였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더운 지역, 적도까지 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화석 분포가 있는데 메소사우루스랑 글로소프테리아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메소사우루스는 이제 공룡이고요. 글로소프테리아는 식물인데 이런 거예요. 메소사우루스의 화석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메소사우루스의 화석이 발견이 되는 건데 얘네는 바다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석이 분포되는 거 보니까 이 두 지역이 예전에는 하나의 땅덩어리지 않았을까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글로소프테리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분포를 한다. 근데 이제 식물이라는 건 특정한 환경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는 건데 양쪽에 다 글로소프테리아라는 화석이 있었다는 것, 그 식물이 살았다는 건 이 지역과 이 지역의 환경이 똑같다는 거고 환경이 똑같다는 건 같은 지역이었을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위도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보고서 베게너가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의 땅덩어리인 초대륙이었어. 판게아인 초대륙이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질학자들이 이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베게너가 기상학자였기 때문에 이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그러면 왜 하나의 땅덩어리가 벌어지게 됐니? 그래서 원동력이 뭐니? 물어봅니다. 원동력이 무엇이니? 했는데 베게너가 달의 인력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달의 인력.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터무니없죠. 근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당시에도 물리가 굉장히 발달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뭐 지구의 질량, 달의 질량,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 그래서 달의 이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좀 무시를 하게 되고 베게너가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래서 대륙 이동설은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멘틀 대류설이 나옵니다. 자, 멘틀 대류설. 자, 멘틀 대류설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멘틀이 대류한다는 뜻이에요. 멘틀이 대류한다. 우리가 아까도 계속 멘틀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지구가 이렇게 생겼죠. 주로 이렇게 생기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핵이라는 게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외핵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멘틀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핵과 멘틀로 분리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 지각이 형성이 돼 있을 겁니다. 지각. 우리 그거를 빼먹었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자, 그 마그마다의 바다에서 핵과 멘틀이 분리되고, 자, 마그마의 바다에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미행성 충돌, 그다음 마그마의 바다.
그리고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 첨부사항입니다. 마그마의 바다, 그리고 핵과 멘틀의 분리. 그 다음에 이제 원시 지각. 지각 형성. 그쵸? 이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요렇게. 핵과 멘틀이 분리되기 요 전 상황과 요 후 상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 전 상황과 요 후 상황. 됐죠? 요 전 상황과 요 후 상황. 자, 보시면, 밑으로 내려올수록 볼게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시간이 갈수록. 얘는 온도가 높았고요. 요 구간이라고 할게요, 그냥. 온도가 높았고, 얘는 서서히 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때는 밀도가 균일하고, 이때는 밀도가 불균일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안 한 것 같아서 온도랑 이걸 안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 지정 멘틀 대류설. 멘틀 대류설은 말 그대로 멘틀이 대류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멘틀이라고 하는 건 부분 용융돼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부분 용융. 그럼 부분 용융이라고 하는 건 부분적으로 녹아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를 유동성 고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동성 고체. 그럼 말 그대로 유동성 고체니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멘틀 내부의 온도 차이 때문에 멘틀이 대류하게 된다. 근데 그럼 왜 온도 차이 때문에 대류를 하냐?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얘기로 보면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나 액체를 얘기할게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하게 되죠. 그리고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 밀도가 작아지게 됩니다. 밀도가 작아지게 되면 상승하게 돼요. 예를 들면 풍선을 뜨거운 물에 위에 올려놓으면 풍선을 뜨거운 물에 위에 올려놓으면 풍선이 좀 더 팽팽하게 커질 건데 우리가 밀도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질량이죠. 근데 부피가 커지면 질량은 그대로죠. 풍선 속 안에 있는 기체의 양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도가 감소해 그러면 올라가게 되겠죠. 우리가 기름이 물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물 위에 뜬다라고 얘기하듯이요. 자, 그러면 반대겠죠. 온도가 낮으면 부피는 압축되고요. 작아지게 되고 그래서 밀도, 로우라고 씁니다. 밀도는 커지게 되고 하강하게 됩니다. 자, 그럼 멘틀 내부에 온도 차이가 있어서 뜨거운 부분과 차가운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상승하고 하강하는 이런 대류가 일어난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움직인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대류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땅들을 데리고 다닐 수도 있겠죠. 자, 거기까지가 이제 5페이지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멘틀 대류의 상승부와 하강부에 그 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뭐 새로운 지각이 형성, 그다음 밑에 산맥이 형성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과정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거의 한계, 멘틀 대류설의 한계가 있죠. 자, 대류기동설의 한계는 원동력을 설명을 못한 거고요. 멘틀 대류설의 한계는 이게 다 가설입니다. 가설. 왜냐하면 우리는 멘틀까지 뚫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당시에 멘틀까지 뚫고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멘틀 대류, 멘틀 안에 온도 차이를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묻히게 되고요. 요 이후에 해저 확장설이 나오게 되죠. 6페이지에 해저 확장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해저 확장설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 2와 3 사이에 멘틀 대류설과 해저 확장설 사이에 이때 고지자기학이라는 게 나와요. 요거는 이제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고지자기학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장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고지자기 줄문이라는 걸 연구를 하는 건데 고지자기 줄무늬
근데 이게 그냥 풀었으면 옛날 자기장이에요. 옛날 자기장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옛날 자기장을 왜 연구를 하냐? 옛날 자기장을 연구를 하다 보면 이 자기장에 의해서 현재 자기장과 비교했을 때 이 땅이, 이 돌이 속했던 대륙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어떤 속도로 움직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지자기 줄무늬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 퇴적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퇴적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암석이 되면 이 당시에 만약에 자기장이 이쪽 방향이다. 그럼 이 자기장을 얘가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과 현재 이렇게 할게요. 자, 요 자기장과 현재의 자기장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현재의 자기장. 자, 만약에 현재의 자기장과 돌에 있는 자기장이 똑같다. 이런 걸 우리가 정자극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자극기 또는 정상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현재의 자기장과 돌에 있는 자기장이 반대 방향이다. 그럼 우리가 역자극기 또는 역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전기. 됐죠? 그래서 요 중간에 멘틀드레설과 회저악장설 중간에 고지자기 학이라는 게 있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넘어와서 회저악장설. 자, 회저악장설. 해저가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해저가 벌어졌다. 그러면 해저가 벌어졌다는 걸 알려면 당연히 해저의 모양을 알아야겠죠. 그렇죠? 바닷속 땅의 모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닷속 땅의 모양을 알기 위해 음양측신법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음양측신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배가 있을 때 땅이 있으면 여기서 내가 초음파를 쏩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가 튕겨나오는 시간을 재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죠. 근데 우리는 왕복 시간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곱하면 이거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깊이를 조사하다 보면 시간을 재다 보면 깊이를 알 수 있고 얘네들이 어떻게 어떤 지형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음양측신법으로 밑에 있는 측신법으로 해저의 모양을 알 수 있었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 해저 지형을 좀 볼 건데 해저 지형을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자, 물은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있을 거고 자,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뒷편에서 우리 암석할 때 퇴적암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많이 나오는 건데 여기 이렇게 좀 비교적 완만한 이거를 우리가 대륙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좀 경사가 깊어지는 이걸 우리가 대륙사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바닷속 골짜기 여기를 해구라고 얘기를 해요. 해구. 자, 근데 해구는 태평양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수심 6,000km. 여기를 해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6,000m요. 6,000m를 해구라고 얘기해요. 6,000km 너무 많죠? 6,000m를 해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대서양은 해구가 없고 여기를 여기가 이렇게 완만해요. 대서양 같은 경우는 해구는 없고 완만하고 여기를 대륙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륙대.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평평한 이 지형을 심해저 평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바닷속 산맥해서 이거를 해령이라고 불러요. 해령도 뒷부분에서 잘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를 우리가 해산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깎여있는 이 평평한 이 산을 우리가 평정해산이라고 부릅니다. 기요라고도 불러요. 기요. 그래서 우리가 해령에 대해서 해령을 기준으로 땅이 벌어진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자, 해령을 기준으로 땅이 벌어지게 돼요. 밑에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나올 건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한 타임 쉬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벌어질 건데 자,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땅을 벌릴 겁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 마그마가 뚫고 나오면 화산이 될 거고요. 여기에 마그마가 식으면 새로운 땅이 될 거예요. 새로운 땅. 그러면 해령의 중심에서는 새로운 땅이 생기고 해령의 중심으로 멀수록은 나이가 든 땅이겠죠. 중심부가 새로운 땅이니까 서서히 밀려난 나이가 든 땅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령이 있을 때 해령의 중심으로부터 Y축이 나이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구나. 그리고 나이가 많다는 건 그만큼 무언가가 많이 쌓였겠죠. 퇴적물의 두께도 두껍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해저확장설까지 정리를 좀 했고 칠판 마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뒤에 판구조론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질학 자체가 내용이 좀 많습니다. 땅이나 지형 같은 게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판서 정리하고 칠판 정리하고 다시 보겠습니다.